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타러닝 앤 뉴럴 네트워크서 서베이, 즉 서베이 논문 발표를 준비한 김소희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러닝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메타러닝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논문의 순서 컨텐츠랑 똑같이 쭉 구성을 발표도 하였고요.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하면 약간의 역사를 보자면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스들을 사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했었는데 이제 딥러닝이 오면서 조인트 피처랑 모델 러닝 같은 게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해서 조인트 피처 그리고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 러닝까지를 함께 통합한 그런 러닝 방식을 지금 사용 중입니다. 메타 러닝은 저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뭐 트랜스퍼 러닝, 멀티태스크 러닝, 뭐 피처 셀렉션, 모델 앙상블 러닝들과는 좀 다른 거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왜 얘네들과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현재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메타 러닝을 엔드-투-엔드 딥러닝을 사용하는데 이때 오브젝트 펑션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다루었고요. 주로 싱글 태스크 메타 러닝 위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설명부터 해드리면 먼저 컨벤셔널 머신 러닝은 컨벤셔널 머신러닝은 요식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건 이제 러스 펑션이고 이제 또 이런 모델 파라미터로 이제 모델이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고 이제 W라는 컨디셔닝을 이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이제 러스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요 값을 이제 파라미터 값을 얻게 되는데 요 W는 이제 how to learn이라고 여기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how to learn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건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모델 저희가 학습할 때 옵티마이저 같은 거는 predefined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퍼포먼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제 앞으로 설명할 메타 러닝이라는 건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냐에 대한 러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 러닝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알고리즘 러닝 하는 걸 한다고 해서 러닝 투 런이라고 하는데 이때 베이스 러너, 즉 이너 러너랑 러닝과 메타 러닝, 즉 아우터 러닝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베이스 러닝은 태스크를 어떻게 솔브할 거냐를 이제 정의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셋과 그 objective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메타 러닝은 이런 이너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outer objective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outer objective는 예를 들면 뭐 generalization performance일 수도 있고 뭐 learning speed, 이너 알고리즘의 뭐 learning speed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요 메타 러닝이라는 것은 세 가지 뷰로 이제 바라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태스크 디스트리뷰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PT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의 디스트리뷰션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태스크에서 요 로스 펑션이 이제 미니마이즈 되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셋 요 부분 각각의 태스크의 데이터셋은 이제 소스랑 타겟으로 나눠지는데 마치 트레인과 이제 테스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D소스라는 거는 N개의 태스크들인데 주로 메타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게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D소스에 대해서 요 W의 probability가 maximize 되도록 요 W 값을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과정이고요. D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테스팅이 사용될 Q개의 타겟 태스크를 사용해서 요 위에서 학습한 요 W랑 요 타겟의 트레인셋을 사용해서 요 세타의 probability 값이 maximize 되도록 요 세타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를 저희가 메타 널리지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메타 널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베이스 널리지가 보지 못한 타겟 타스크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게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바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 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그 메타 트레이닝 스텝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보는데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뭐 하이라키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다른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아우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과 이너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 이너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은 보면 이 아우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학습하는 이 W가 이 안에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이 레벨 옵티마이제이션 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W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뭐 이니셜 컨디션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메타러닝에서. 아니면 뭐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 펑션의 파라미터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W를 학습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 요 세타가 잘 학습될 수 있는 W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아우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 포워드 모델 뷰라는 것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이런 이터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보다는 이런 피드 포워드한 과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예시로 이제 바라보시면 여기 보면 요 GW가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인베딩 되는 그런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벡터가 한마디로 리니어 리그레션 웨이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부터 이런 벡터가 인베딩 되는 과정을 이제 피드 포워드 모델 뷰라고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요 값만 곱해주면 되니까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인베딩된 벡터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런 러닝 태스크,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러닝할 때 그런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약간의 개요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메타러닝은 이 다음과 같은 분야들과 다른 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퍼 러닝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스 태스크로부터 얻어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다른 타겟 태스크를 개선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주로 모델 파라미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메타러닝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도메인 어답테이션이나 아니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도메인 어답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설명하기 이전에 도메인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소스랑 타겟 프로블럼이 같은 오브젝티브를 쉐어하긴 하지만 뭐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조금 다르다면 그 소스랑 타겟 프로블럼이 그러면 당연히 소스에서 저희 소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한 걸 타겟 태스크에다가 했을 때는 그 모델 퍼포먼스가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DA랑 DG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의 약간 다른 변형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소스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모델을 이제 타겟 모델에 스파스하고 언레벨된 데이터에 적용해서 이제 해결하려는 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소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로버스트 할 수 있게,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게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앞에서 전제했던 메타 오브젝트 펑션 같은 거를 옵티마이즈 하지 않는다는 점, 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해서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연속적인 그런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non-stationary distribution을 가진 그런 태스크들에 대해서 그런 시퀀스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방법도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고 타겟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지만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메타 오브젝티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메타 러닝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포텐셜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뭐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C의 즉 컨티뉴얼 러닝의 퍼포먼스를 메타 오브젝티브로 하는 그런 연구 방법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멀티태스크 러닝은 이제 비슷한 여러 개의 태스크들이 다 성능이 좋을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얘 역시 메타 오브젝티브가 없고 싱글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몇 가지 태스크의 성능이 좋게 하는 게 이거의 목표인데 이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은 그런 피처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고요. 하지만 위의 방법과 똑같이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또 메타러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태스크 간의 relateness, 관련성을 뭐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태스크에 어떻게 되면 성능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뭐 학습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파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논문에서 구별을 하는데 뭐 해당되는 거는 뭐 그레디언트 베이스라던가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러닝으로 볼 수 있지만 뭐 랜덤 서치나 베이지안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어리티컬 베이지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라미터 세타를 어떤 프라이어 상에서 세타를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메타러닝으로 볼 수는 없고요. 오토 ML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일부를 이제 오토메이트 하려는 게 목표인데 대부분 휴리스틱한 방법을 사용하고요. 만약 가끔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씁니다. 메타 오브젝티브와 함께. 그래서 사실 오토 ML의 하나의 되게 특이한 성격을 가진 애가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특수한 경우를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 논문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제 텍소노미 파트인데요. 기존의 텍소노미가 본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고 이 논문에서 프로포즈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엑시스로 표현을 하는 거여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 논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메타러닝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옵티마이제이션 파트인데요. 그냥 이너 레벨 태스크를 진짜 한마디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 요시를 보면 가장 이해가 잘 되는데 모델 아그노스틱 메타러닝에서는 IW를 세타 제로, 즉 이니셜한 세타 값으로 그냥 삼는다고 합니다. 또는 아예 스텝 사이즈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메타 놀레이지 W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퍼포먼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종류는 이제 블랙박스 또는 모델 베이스드 방법인데요. 안에 그 이너 러닝 스텝이 피드 포워드 패스, 즉 하나의 싱글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셋이 즉 세타를 스페시파이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면 방금 만든 그런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너 레벨과 아우터 레벨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이너 레벨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액티베이션 스테이트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히 피드 포워드한 과정이고요. 아우터 레벨은 이런 CNN이나 RNN 같은 그런 모델 파라미터를 그냥 W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뭐 세컨드 오더의 그레디언트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만약 디스트리뷰션 밖에 out of distribution 태스크들이 온다면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매트릭 러닝인데 쉽게 논패러메트릭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너 레벨에서는 논패러메트릭 러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밸리데이션 포인트랑 트레이닝 포인트를 이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할 때는 트레이닝 포인트 중 가장 매칭하는 그 트레이닝 포인트 프리딕션과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이 같아지는 그래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러닝을 사용하고요. 아우터 레벨에서는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가장 이렇게 그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포인트를 비교할 때 가장 잘 비교할 수 있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훈련을 아우터 레벨 쪽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세 개의 엑시스를 나누는 거예요. 메타 레프레젠테이션, 메타 옵티마이저, 메타 오브젝트. 저도 사실 이게 더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메타 레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을 레프레젠트 할 건지. 그래서 메타 놀리지 W 뭘 학습할 거니가 이제 what의 파트고요. 메타 옵티마이저는 how라고 해서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건지 그때 아우터 레벨 학습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오브젝티브. 도대체 메타 러닝의 골은 뭔지. 그래서 각각 무엇을 레프레젠트하고 메타 놀리지가 어떻게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골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여기선 설명을 합니다. 이 메타 오브젝티브는 뭐 메타 오브젝티브 그런 로스 펑션과 태스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두 가지 레벨, 이너 레벨과 아우터 레벨 간의 데이터 플로우로 정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퍼포스든지 저희가 그냥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서베이는 이제 각각 메타 레프레젠테이션, 메타 옵티마이저, 메타 오브젝티브를 이제 세세하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메타 레프레젠테이션은 뭐 이 메타 놀리지 W는 그냥 이니셜 모델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리더블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메타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evolutionary learning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베이 쪽을 살펴보면요. 메타 레프레젠테이션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종류,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일단 메타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제일 많겠죠. 먼저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만약 파라미터를 할 거면 이 아우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이 파라미터 수만큼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파라미터 सब세트를 아이솔레이트해서 메타런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하나의 이니셜 컨디션으로 충분할까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품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인 게 꼭 이니셜 컨디션이 하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태스크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믹스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니셜 컨디션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옵티마이저 파트인데 얘랑 좀 대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옵티마이저. 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센트릭이고 얘는 옵티마이저 센트릭이니까요. 그래서 이너 옵티마이저를 이제 어떤 펑션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 스테이트, 즉 세타랑 그레디언트가 들어오고 아웃풋으로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스텝, 예를 들면 러닝 레이트 같은 거를 그냥 학습시켜 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러닝 레이트를 처음에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점점 러닝 레이트를 줄여준 러닝 레이트 디케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얘는 그때그때 옵티마이제이션 스텝과 그레디언트에 맞춰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을 이제 아웃풋, 즉 프리딕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모델이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된 블랙박스가 사실 얘랑 동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베딩 펑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세 번째 방법이었던 매트릭 러닝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앤 억실러리 태스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그냥 작은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해서 인풋으로 로스랑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퀀티티들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프리딕션이라던가 피처라던가 모델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그럼 아웃풋으로 우리가 로스 펑션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 또는 펑션, 그러니까 즉 펑션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이런 함수를 학습시키다 보니까 로컬 미니마 같은 데 덜 빠지겠죠. 그래서 더 옵티마이즈 하기가 나을 거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도 높아질 거고 뭐 도메인 시프트에서도 더 로버스트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실제 태스크 로스가 non differentiable 한다고 했을 때 실제 만약 정답 태스크 로스가 저희가 이런 differentiable한 펑션, 즉 approximate 펑션을 prediction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서는 이제 evolutionary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LSTM 셀의 토폴로지 같은 거를 뭐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고 현재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서 CNN 아키텍처의 좋은
그런 설명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attent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few-shot continual learning 같을 때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니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데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서머라이즈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모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학습시킬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놀리지 W가 그냥 여러 개의 셋, 모듈 셋을 디파인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각 태스크에 맞게, 즉 세타에 맞게 다시 그 모듈들을 조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지금 그냥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이제 메디컬 쪽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지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밸리데이션 퍼포먼스가 맥시마이즈 되게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지에 대한 거고, 사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자체가 미분 가능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하다거나 discrete한 gradient estimator 또는 evolutionary methods를 사용하는데, 더 넘어가기 전에 이 evolutionary methods 같은 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자연에서 그 가장 살아남기 쉬운 그런 DNA 같은 게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연적으로 이제 선택된다고 하잖아요. 우월한 유전자가. 그래서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계 밟으면서 하는 학습 과정인데 그 과정마다 그 우월한 애들이 살아남을 거고 거기에 약간의 그런 돌연변이 같은 것도 추가해 주면서 더 나은 메서드가 모델이 살아남게 하는 그런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배치 셀렉션인데요. 미니 배치 셀렉션, 샘플 웨이트, 그리고 커리큘럼 러닝인데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전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W라는 게 어떤 인스턴스에 대해서 셀렉션 프로버빌리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미니 배치 예를 들면 12라고 하면 그냥 12개 계속 선택이 되는데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요번 배치에서 선택될 그 프로버빌리티가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애들이 랜덤하게 배정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 애들이 요번에 학습 때 사용될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샘플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벨 노이즈 상에서 만약 어떤 게 학습된다고 하면 노이즈 샘플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적게 주는 거예요. 학습이 잘 안 되게. 아니면 아웃라이어 같은 것도 웨이트를 작게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퀀스인데 저도 이건 한 번도 안 사용했던 방법에서 좀 재밌었는데 원래 모델을 학습할 때 랜덤 오더로 학습을 하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특정 시퀀스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퀀스 데이터에 대한 그런 방법이고요. 데이터셋, 라벨,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튜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앤 이미지에 대해서 인풋 라벨을 런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environment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타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트랜스덕티브 레프레젠테이션 앤 메서드인데 사실 이 W라는 것의 파라미터의 수가 데이터셋에 맞춰서 같이 커진다면 스케일러빌리티가 제한되겠죠. 그 다음에 interpretable symbolic representation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uninterpretable한 representation이 있고 human interpretable한 representation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아는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해석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subsymbolic한 그런 interpretable 불가능한 그런 representation인데 optimization 같은 경우는 사실 interpretable한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만약 non-differentiable하고 optimize하기 힘들다곤 하지만 여러 개의 태스크 패밀리를 교차해서
제너럴라이즈 한다면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머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인데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인데 아머타이제이션의 디그리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태스크 스페시픽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메타 트레이닝 때 어머타이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아머타이제이션 같은 게 이제 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같은 지향점이 있다면 이걸 좀 분할해서 이걸 학습시킬 수 있을 텐데 태스크 스페시픽하다면 그게 불가능할 거고 만약 여러 태스크에 다 해당된다면 어머타이즈가 가능할 거니까 이것의 비율 또 하나의 디스커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만약 모델 어그노스틱 한다면 어머타이제이션이 리미티드 되겠죠. 하지만 만약 피드포워드, 퓨어 피드포워드 하다면 완전 fully amortize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스크 스페시픽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없을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벡터를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바로 인베딩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옵티마이저입니다. 네, 옵티마이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레디언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키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스텝을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디프렌시에이트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그 백프로포게이션 파트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백프로포게이션에서 겪는 그런 문제점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그레데이션은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 만약 디스크리트하거나 디퍼런셔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도 이제 똑같이 문제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위에서 말한 그런 non-differentiable한 그런 스텝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코스트리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evolutionary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differentiable 관련된 constraint가 없다는 점 그리고 backpropagation 과정을 안 쓰거든요 주로. 그리고 이제 highly parallelizable 하고 여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뮤테이션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 미니마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증가하게 되면 포퓰레이션 사이즈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뮤테이션 스트래티지를 뭘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사실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서드보다는 성능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 오브젝티브라 에피소드 디자인인데요. 이제 매니인지 퓨셔드 에피소드 디자인인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너룹 러닝을 할 때 여러 개 또는 적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많은 example을 사용하는지 적은 example을 사용하는지 패스트 어댑테이션과 아시스터틱 퍼포먼스의 차이도 있는데 만약 이너러닝 에피소드 끝에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컴퓨트한다면 이제 파이널 퍼포먼스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에서 구한 밸리데이션 로스를 서메이션해서 컴퓨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더 빨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reinforced learning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크인지 싱글 태스크인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멀티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패밀리에 있는 태스크를 랜덤하게, 즉 PT에 있는 태스크를 랜덤하게 선택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나 컴퓨테이션 로드 코스트를 아몰타이즈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싱글 태스크인 경우에는 하나의 스페시픽 태스크를 더 잘 해결하는 게 목표여서 하나의 태스크에서 여러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는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수업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딥러닝 방법처럼 스태틱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건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냥 들어오는 족족 그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한 방법은 사실 오프라인을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이너 베이스 러너에 대한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이 아우터 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싱글 베이스 러닝 에피소드 내에서 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solve하는 거에서 베이스 모델 세타랑 러닝 W를 같이 코이볼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에피소드 제너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메타 러닝을 커스터마이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메인 시프트를 시뮬레이트 하기도 하고요. 모델 컴프레션을 시뮬레이트 해보기도 하고, 노이즈 라벨을 프로바이드 해봐서 노이즈 레벨 로버스트너스를 키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adversarial validation set을 제너럴라이즈 하는 메타 오브젝티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versarial defense에 대해서도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파트인데요.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할 것 같은 5가지 파트만 우선 가져와 보았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그래픽 파트인데 가장 많은 게 이제 피셜 러닝 메서드인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등등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랜드맥 프리딕션은 저는 생소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각각의 키포인트의 이제 스켈레톤 부분을 로케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조인트 이런 게 있겠죠,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멀티플 뷰의 오브젝트의 멀티플 뷰를 뭐 제너레이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디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이미지 큐만을 가지고 웨이트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비디오를 신터사이즈하는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퓨처 러닝 벤치마크들인데 컨벤셔널 머신러닝과 메타러닝의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인스턴스로부터 안 보인 인스턴스를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컨벤셔널 머신러닝인데 메타러닝 같은 경우는 본 태스크로부터 보지 않은 태스크를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태스크의 다이버시티가 적어서 문제가 많긴 한데 그래서 인디비주얼 레코그니션 벤치마크를 여러 개 그냥 애그리게이트 하는 방법으로서 더 넓은 범위의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지안 메타러닝인데 베이지안 하이라키컬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제 메타러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겠죠. 근데 주로 이건 이제 approximation 값들이 있기 때문에 uncertainty measure들을 이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unsupervised 메타러닝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unsupervised learning of supervised learner. 즉, 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소스 태스크, 많은 양의 소스 태스크 없이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supervised learning of an unsupervised learner라고 해서 unsupervised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데 다운스트림 supervised learning 태스크에 잘 효과적인 그런 unsupervised 알고리즘을 트레인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unsupervised 태스크는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클러스팅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how to cluster 여러 가지의 소스 태스크에 대해서 how to cluster에 대한 게 이제 supervised learning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새로운 클러스터링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how to cluster 방법을 이제 학습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테스트 도메인 시프트에서도 로버스턴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트레인하는 방법이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오브젝티브를 이제 디파인하게 되는데 베이스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메타 오브젝티브를 디파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디스트리뷰션 오브 태스크에서 옵티마이즈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고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레이어나 각각의 스텝에 가장 적합한 러닝 레이트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태스크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다 보니까 몇몇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익스트랙트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메타 러닝의 챌린지랑 오픈 퀘스천 한 4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버스하고 멀티모델 텍스트 디스트리뷰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다이버스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챌린징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태스크가 서로 컨플릭팅하는 그레디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사실 유니모덜하다는 전제에서 이제 메타러닝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태스크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멀티모덜한 경우도 되게 많죠. 가장 잘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보통 저희가 CNN 같은 거 학습할 때 에브리데이 이미지가 베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뭐 메디컬이나 세틀라이트 쪽에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완전 멀티모덜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디스트리뷰션 안에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사실 러닝 스트래티지를 다 똑같은 걸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닐라 멀티태스크 러닝 쪽에서는 많이 학습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스크를 클러스터 또는 서브스페이스로 그룹핑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메타러닝 쪽에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제너라이제이션 파트인데요. 2가지의 서브 챌린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 트레인이 메타 태스크에 제너라이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타 트레이닝 태스크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셔 러닝에서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태스크 스페시픽 어댑테이션 없이 그냥 메타 러닝 태스크가 만약 학습이 된다면 메타 테스팅 과정에서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이 fail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메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저희가 모델에서도 오버피팅 문제가 있듯이 트레인셋에만 잘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또는 스페시픽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이 현재는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 태스크가 다른 디스트리뷰션, 즉 트레이닝 태스크랑 다른 디스트리뷰션부터 얻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할 거냐. 즉 메타 레벨 제너럴라이제이션인 거죠. 도메인 시프트 프로블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자체를 메타 제너레이션 한다거나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거나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 패밀리 문제인데요. 사실 메타 러닝을 하려면 태스크 패밀리가 필요한데 이런 태스크 패밀리 자체를 얻는 게 쉽지 않은 분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unsupervised 메타 러닝, 뭐 싱글 타스크 메타 러닝, 메타 제너라이제이션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는 컴퓨테이션 코스트랑 매니샷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메타 러닝 방법들 중에서 2번째였던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사실 보셨다시피 타임적으로 그리고 메모리적으로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3번째 방법이었던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방법을 매니샷 레주메 분야에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방법은 3가지 정도 소개를 해줬는데 뭐 임플리시트한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지 디멘전에서 스케일러블 하지만 사실 어프록시메이트한 그레디언트를 제공하는 거고 이너 태스크 로스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포워드 모드 디퍼렌시에이션을 만약 활용한다면 익젝트하다는 장점이 있고 컨스트레인트 위에서 말한 뭐 태스크 로스나 태스크 로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는 없지만 디멘전과 스케일링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3번째로는 앞에 소개되었던 온라인 메서드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칩하긴 하지만 short horizon bias 문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2번째로는 메타 테스트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태스크를 솔브할 때 이제 코스트가 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feed forward 메서드가 여기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개 이제 메타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컨퓨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이버링 필드와는 어떻게 릴레이트 하는지 어떤 분야에 얘가 어플라이드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벤치마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메타돌로지컬 포인트 오브 뷰를 먼저 제공을 하였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메타 레프레젠테이션, 메타 옵티마이저, 메타 오브젝티브 세 가지 엑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의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2020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이어서 그 이후로 거의 1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기서 얘기했던 한계점이라든가 그 얘기했던 부분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메타러닝이 사실 뭐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읽으면서 메타러닝 쪽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논문이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